자, 이어서 2부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랬더니 없음이름님께서 그 조용조용 말하는 그분인가? 아, 정답입니다. 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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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정말 네. 원래 또 채권 왕이시잖아요. 어. 박상희 위원님께서. 네. 이렇게 계속 감투를 주셔야 자주 나오셔요. 예. 그러니까 오늘 딱 FOMC 끝나고 네. 완벽한 타이밍 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채권 왕. 빌그로스. 예. 3%의 채권 왕 박상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일단 우리 박상현 위원님은 과연 FOMC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감회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좀 의외였습니다. 왜였어요? 예. 네. 어떤 부분이요? 일단 뭐 시장이 설명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 사실 금리 인상보다 더 사실은 저는 좀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사실 오늘 뭐 점도표도 점도표인 부분들이지만 좀 전망치를 보고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뭐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해서 뭐 2.1%로 당초 뭐 1.0에서 2.1로 올라왔는데 이제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예. 그게 1.1에서 이게 사실은 더 올해가 올라졌기 때문에 내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 내년이 1.8 나왔나요? 1.5 나왔습니다. 1.5 나왔네요. 네, 1.1에서 1.5가 나왔는데 네. 금리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서도 네. 개인 투자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 경기가 좋다, 경기가.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럼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근데 해석해야 사실 될까요?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예. 뭐 나쁘게 평가할 건 없는데 예. 이게 맞을 수 있는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망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이렇게 만약 고금리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예. 경기 그렇게 1.5 성장률 나오기 뭐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1.1을 뭐 3개월 만에 2%로 사실 상향 조정을 해놨는데 네. 내년도 성장률이 12월 달 가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은 또 예. 누구도 뭐 또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봐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의외였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고 올해 성장률을 오리고 내년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시장에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 성장률을 보고서 점도표를 찍겠죠. 네. 그러면 절에도 사실은 1.5% 성장률을 하고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4.5에서 4.1로 내년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물가 압력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고용은 좋고 하면 이게 예. 지금 방송으로 이게 좀 나와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네. 제 박상현 위원님 얼굴을 보니까 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연준 애들 지금 장난하나? 연준이 뭐 네. 전문가가 모였으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겠죠. 네. 저야 뭐 일개 이코노미스트니까 뭐 이거를 논할 자격은 그렇게 크게는 없긴 한데 사실 조금 그래서 의외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렇게 느낀 게 하나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 올해 기자회견 중에 상당 부분보다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제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보면은 물론 이제 연준의 기본적인 임무가 고용과 물가인데 그걸 강조하면서 본인은 GDP 성장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는 내 권한 밖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고용과 물가지만 고용과 물가가 성장률하고 결국 관련이 없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저분은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잭슨홀 미팅이죠. 그때는 뭐 중립금리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 플러스 수준이긴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실질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어떤 뉘앙스로 사실 저는 받아들였는데 네. 오늘 새벽의 뉘앙스 자체는 지금 기업이나 가게가 충분히 지금의 금리 수준을 견디고 네.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실질 금리 자체도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11월 달에 금리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면 국채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저는 오늘 그래서 뭐 시장도 화들짝 놀란 것 같고요. 장 막판에 뭐 미국 그 주식이나 채권 시장도 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무해였다라고 좀 그래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 미국 정부 부채도 되게 많잖아요. 부채 그만 쓰라고 공화당이 지금 막 장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안 통과도 안 될 것 같고.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크고 국채 발행이 좀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이제 내년도 저는 이제 성장을 뭐 지난번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싹 좋게 보지는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미국이 뭐 3분기 뭐 올해 이제 뭐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올린 가장 중요한 거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제 4분기 1분기로 갈수록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뭐 예산안에 대한 협상 자체가 뭐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내년도의 예산이 그 국방비를 제외하고는 동결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공화당 그 하원 의장하고 합의본 부분이라서 일단은 재정 정책 효과 자체가 내년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하나 있고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내년도 성장률이 좀 이렇게 올라간 걸 좀 우회로 받아들인 게 소비가 과연 좋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 가격도 사실은 많이 올랐죠. 거기에 뭐 지금 이자 지출 비중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특히 뭐 학자금 대출도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주택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는 뭐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뭐 NAHB 지수라고 해서 이제 주택 체감 지수 우리나라 지금 ISM 제조업 지수와 비슷하게 이제 주택 경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2개월 연속 상당히 급락을 했고요. 실제 또 신규 착공 건수를 보게 되면 8월달 수치가 200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거는 뭐 당연한데 더더욱 이제 요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인 자체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받아놓은 게 사실은 과거에 저금리로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고정금리로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고금리로 차환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제 이사를 못 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실제로 기업들이 어떠한 그 자기가 이제 새로 취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면 집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좀 일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드리는 거는 뭐 사람이 이동을 해야 뭐 우리가 새로 이사를 해야 뭐 수요라든지 뭐 내부재라든지 새로 사고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전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뭐가 성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금리 수준에서 주택 경기는 점점 더 얼어붙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이제 물가 쪽에는 기여를 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소비 경기 자체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뭐 장난이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그러니까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기의 둔화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데 연준은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별 문제 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틀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게 연준도 어찌 보면 약간의 그 정치색이 조금 있어서 약간 조금 그래도 이거 좋게 얘기해야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 GDP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다음 대선에 파월 나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뭐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더 큰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동차 이제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어서 아마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지지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성장률을 뭐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해서 실제 느끼는 부분은 뭐 별로 저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뭐 연준이 뭐 정치적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그런 건 아니고 아닌 거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 뭐 한국에서 보는 미국의 경기의 어떤 판단하고 연준이 보는 어떤 경기의 판단 자체가 조금 뭔가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연준이 맞긴 하겠죠. 네. 맞긴 하는데 여하튼 조금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좀 뭐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의외였고 매파적이었는데 과연 12월 달에 다시 이제 수정 전망이 나오고 했을 때 과연 이 수치 자체가 유지가 될 건지라는 부분은 한번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지금 꼭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의 경제 전망이 12월에도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때 딱 봤는데 1.5%라면서요. 1.1로 꺾였네. 이러면 생각보다 성장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산업도 눈에 안 보이고 이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 사실 뭐 미국 경기는 뭐 좋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말씀드린 몇 가지 지표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흐름 뭐 아까 영란은행 얘기도 하셨을 텐데 영란은행이 갑자기 깜짝 동결을 한 부분은 지금 물가가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어저께인가 스위스도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유럽이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이 상당 부분 그 중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회복세 자체가 사실은 강하지 않을 상황들로 보이고 있어서 아마 지금 동결 분위기 자체가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중국도 뭐 아시겠지만 상황이 뭐 안 좋죠. 안 좋은. 미국만 미국만 뭐 유아 독전식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뭐 그렇게 보면 저는 내년도 뭐 지금 상반기까지 동결이 거의 뭐 이제 그런 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는 조금 변할 수는 있다라는 좀 생각은 좀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당장은 이제 물가 잡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세게 이제 연준 쪽에서 아마 그러한 시그널들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번에 FMC에서 뭐 물론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 점도표에 대한 해석을 또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물론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추후에 보니까 2025년, 2026년 때는 또 뭐 이렇게 방향성이 뭐 되게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들쭉날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장기 성장률 자체는 아직 뭐 1.8%로 사실은 크게 변화 부분들이 없고요. 또 이제 물가도 사실은 2.0 뭐 사실은 했기 때문에 뭐 점도표가 사실은 뭐 2005년까지도 사실은 한 50bp 이제 상향 조정된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그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뭐가 변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경기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또 미국 경기가 그것을 상당 부분 이제 어떤 부분 버틸 수 있다. 뭐 이러한 흐름으로 사실은 연준 의원들이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하우스에서 작년부터 얘기한 게 미국은 이제 중물가 중금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 자체가 뭐 연준이 2%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점도표가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했던 이야기가 지난번까지는 작년 되면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한 100bp는 내려갈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그 폭이 50bp로 줄어들어서 내년에 거의 인하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내년 인하는 뭐 연말쯤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없을 것 같으세요? 인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연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1.5%를 저는 아직은 저는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오히려 조금 분위기 자체는 연말 연초로 갔을 때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표 뭐 연준도 의장도 얘기하지만 계속 강조한 데이터를 강조를 하시니까 결국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결국 1.5의 어떤 성장률 자체를 지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네. 뭐 유연하게 또 바꾸겠죠. 뭐 과잉 긴축도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자칫 잘못 과잉 긴축으로 가면서 뭐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아까 이제 뭐 재정 쪽의 부채 부담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미국도 각종 부채에 대한 부분이 다 도사리고 있는 상황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토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카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달러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네. 모토론이나 카드론 자체는 사실 고금리 대출 상품이어서 이 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 모기지 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이야 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다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만기 자체가 내년에 사실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큰일 고금리로 차환을 해야 돼요. 아, 네. 큰일 났어요 내년. 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게 뭐 버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 또 뭐 우리도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 PF 자체 연체율 자체가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한다는 네네. 얘기인데 뭐 미국도 그렇게 보면 경기 자체가 이제 조금만 식어도 연체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 연체율이 올라가서 뭐 부동산 시장을 좀 타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 망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임계치까지가의 어떤 그 범위라고 할까요? 그게 뭐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인지. 뭐 당장은 우려할 점이 예. 아니고 오히려 또 연체율 자체가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뭐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의 그 대출 그 원 자체가 대형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행에는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일부 있거든요. 지역은행 쪽으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그 손실 확정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게 뭐 딜레이 되는구나. 청산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오는 데는 뭐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들이어서 뭐 내년부터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실제 손실이 반영되는 거는 뭐 빨라야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정도로 넘어가는 흐름들로 있어서 뭐 문제는 안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뭐 시장은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예. 오늘의 결과 오늘만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제 뭐 성장률을 올라간 게 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금리라는 부분 이것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올해 사실은 그 미국 경기를 이끈 거는 아무래도 뭐 기술주였고요. 네. 뭐 이런 빅테크였는데 사실은 빅테크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하고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연주 상반기하고 돌이켜 보시면 상반기에는 그 빅테크가 조금 활력을 얻었던 게 SVB 사태가 터지면서 국채 금리가 한 번으로 쑥 빠져졌습니다. 아,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본의 아니게 연준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양적 완화 비슷한 유동성을 풀어줬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가 이제 탄력을 받았죠. 창구 열어주고. 예. 네네. 예. 뭐 아직까지도 창구가 열려 있는데 오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이 대부분 다 이제 유동성이 다 이제 딱 이제 불리는 게 끊어졌고. 결국 시장 상승은 그거였나. 네. 결국 금리 자체는 이제 더 한계점에 올라온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의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지금 중국이 여하튼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계속 걸고 있는 네네.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빅테크가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수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뭐 지금 뭐 아이폰 신제품이 얼마만큼 수요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기술주 자체가 조금 추가 상승하는데 조금 이제 목이 차르기 시작하는 흐름에서 지금 연준이 이러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은 좀
뭐 조금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면요 이제 그 위원님이 전망하시는 어떤 시장의 심리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냐면 일단 연준에서는 고금리 유지할 거야 이것 때문에 시장 심리가 되게 안 좋아진 거고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내년에 우리가 성장해서 기대해 볼 게 없는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금리는 인하할 것 같아라는 전망이신데요. 예. 어떤 걸 보더라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생각보다 나오지 못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시장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1차적으로는 안 좋겠죠. 뭐 그걸 저희가 그래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조정의 폭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가 배드뉴스 굿뉴스 뭐 얘기를 하지만 배드뉴스 부분을 한 번은 이제 배드뉴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왜냐하면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짧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소폭에 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경기가 침체로 가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가고 동시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또 그것이 좀 중요한 것들이 지금 미국의 우리가 현금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지금 MMF로 가 있습니다. 아 이자 받으려고. 예, 지금 한 6조 달러가 MMF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시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져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MMF 금리라는 건 단기 자금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금은 이제 고금리 쪽을 계속 나는 당분간 다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네네. 고금리 그렇죠. 쪽으로 6%짜리 그냥 뭐 예. 갖고 갈래라고 예. 하는 심리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심리가 꺾이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도 내릴 거고 국채 금리도 이제 내릴 거야. 네. 라는 어떤 심리가 있어야 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도 들어오고 네. 주식 시장으로도 일부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어서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연준의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동결 기조가 여하튼 좀 약해져야 자금도 결국 조금은 이제 어떤 유동성을 가질 수 있고. 유동성을 이제 자금 시장 그 금융 시장 쪽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주식 시장 쪽으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예.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지에 대한 것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것처럼 연준에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시장 예. 금리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네. 그러면 그 시장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는지. 예. 예. 첫 번째 뭐 상단을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이제 뭐 계속 틀리고 있어서 네.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시각이 뭐 조금은 좀뭐 약간은 좀 도비시한 쪽으로 좀 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리 자체가 그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쪽에서 지금 오늘 4.4 정도 10년 4.4 국제 그 정도 되는 되죠. 것 같은데 뭐 글쎄요 뭐 4.5, 4. 그러니까 조금 뭐 여유를 둔다고 하면 4.6이고요. 네. 조금 박하게 본다면 4.5 정도가 상단이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국채 금리는 거의 정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상 뭐 연준은 오늘 이렇게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ECB 뭐 BO 그 영란은행, 스위스은행, 뭐 카나다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오늘 뭐 브라질은 또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은 이제 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고 했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리가 4분기에 변곡점을 좀 맞을 수는 있다라는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을 맞는다라는 게 금리가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4% 초반대 뭐 2, 3에서 계속 놀릴 수 있는. 그게 사실 그게 제일 부담인 거죠. 뭐든지 이게 술렁거리고 내려지고 올라가야 뭔가 변동성이 있을 텐데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부분들인 것 같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지표가 데이터가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연말 정도 가서는 지표가 조금씩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도
뭐 지금 유가가 좀 변수이긴 하지만 뭐 유가만 조금 잡혀준다라고 하면 물가도 결국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국채 금리는 4분기를 정점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쭤봤는데 예. 그러네. 그러니까 연말에 경기 지표가 다소 좀 부정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가운데 네. 거기서 물가마저도 뭐 유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시장 금리는 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시장 금리가 좀 빠져줘야 또 이제 시장에서 약간 부담감이 예. 덜게 되니까요.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채권 왕의 입장에서 채권랑 지금 아닙니다. 채권을 사도 괜찮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채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국 채권. 30년물.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하나는 환입니다. 네, 맞아요. 달러. 그러네요. 네, 지금 환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40원까지 거의 근접을 했는데 예. 뭐 좀 환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유한화가 여기서 더 약세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원달러 환율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합니다. 뭐 오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불안 때문에 네. 뭐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은행채 발행 뭐 한도로 제한을 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동성 규제 자체를 완화하고 오늘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통해서 결국 또 시중에 유동성을 최근에 공급하는 거는 지금 단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칫 관리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네. 지금은 환 자체가 왜냐하면 또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분기에 다들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반등할 걸로 기대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엊그제 나온 지금 그 무역협회에서 발표되는 4분기 수출 전망 지수를 보게 되면 급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3분기가 한 105 정도 되는데 네. 4분기가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반도체를 저희가 기대했는데 반도체 쪽에 완전히 완전 떨어졌고 15% 넘게. 그리고 자동차 전망 수출 전망 지수도 그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자동차도 꺾이는 이러한 상황들이라서 뭐 그 전망 지수가 맞을지는 뭐 저희가 봐야 되는데 상당히 설명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서 네네. 4분기에 어떤 수출 오다 온 거 이런 걸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출 흐름하고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안 좋은 상황에다 자금 시장 여건들 자체가 말씀드린 뭐 부동산 PF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 또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조금 뭔가 경색되는 뭐 작년처럼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네네.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환 자체가 당분간 조금 더 불안해질 수도 위원님 있고. 근데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우리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미국채를 사놓게 되면 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죠. 뭐 이제 그 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뭐 우리나라가 뭐 아직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도 뭐 달러가 강세가 되고 하면서 네네. 뭔가 조금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사태도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뭐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한두 달 정도는 좀 보고 이제 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지고 한다라고 하면 달러도 약세가 될 거고 네, 뭐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국제 매수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매수 타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예, 저희 하우스 비유 자체는 뭐 아주 그 급격한 조정을 보는 건 아닌데요. 재미는 상당히 없을 거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가 하나 풀려야 될 텐데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풀어가는 이거를 뭐 물론 요즘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 불확실성이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무튼 뭐? 국채금리죠. 국채 금리를 네.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좀 떨어져 줘야 모든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예. 경기라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이게 좀 압박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뭐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국제 금리가 가장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계속 뭐 우리가 이제 실망하지만 중국이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좀. 중국? 예. 왜냐하면 이 미국의 빅테크도 결국은 이제 뭔가 팔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뭐 미국만 보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갖다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 뭐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장벽을 치고 뭔가 계속 그 규제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여하튼 모습들 자체는 그렇게 썩 달가 보인다면서 뭐 근데 기대가 사실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예. 중국이 뭐 강한 부양을 하든지 뭔가 좀 미국과 뭔가 좀 타협을 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죠. 결국 미중 갈등이 결국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미중 갈등 또는 뭐 미국 사우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이 많아. 예. 아우 참. 난리도 아니에요. 아유, 저 갈등이 이렇게 많아. 요즘 아유, 진짜 난리도 진짜. 아니에요. 아, 이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아우, 씨. 근데 그러면 저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는데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이 경제가 좋아진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유가 올라가는 거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있죠. 네, 일부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좋아지면서 유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미국 물가가 올라가면 그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성장률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네네. 저는 좀 케이스에서 오히려 유가 쪽이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겠네요. 뭐 중국이 막 확 좋아서 강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얘기는 좀 달라질 텐데 될것 같아요. 중국이 좋아진다는 게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에 그러네요. 대해서는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 어차피 좋아져봐야 이만큼 좋아지는데 유가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걸어 다녀야죠.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요? 걸어 다녀야죠 이제. 기름 안 쓰고. 차 못 쓰고. 이게 진짜. 이게 근데 몇 개월 만에 네. 너무 복잡하게 다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정말 뭐 다 괜찮네, 좋네 이러다가 요 근래 갑자기 몇 개월 동안 뭔가 왕창 다 막 이제 실타래가 다 이렇게 꼬여 있는 느낌? 맞습니다. 예, 그 실타래를 풀어줄 게 결국 중앙은행인데 예, 사실은 연준이 그 실타래를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뒤로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선 듯한 느낌을 예. 좀 받고요.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뭐가 달라진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반기 연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 침체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기대감에서 바닥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았고 뭐 예. 정책 효과도 있었고 뭐 말씀하신 SV 사태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좀 돈을 더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8월 사실 어떻게 보면 8월이 상당히 좀 뭐 지난번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8월 초에 우리가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피치가 미국 신용 등을 강등한 이후에 네. 사실은 시장이 별로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실은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보면 박스권이었고 맞아요. 피치가 뭐 문제였구나. 중국도 보면 그 위에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예. 사실은 문제가 됐고 네. 지금 곳곳에서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체가 공교롭게 사실은 그 피치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본질을 그렇게 보면 본질은 뭐냐라면 부채 문제가 결국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지금 부채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피치. 빚 받을 있으시잖아요. 편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거 덕분에. 미스터 피치가 문제네. 아니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그 우리가 그동안 건드리지면 않았으면 좋을 그 부채라는 부분을 피치가 건드리면서 예. 사방에서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 뭐 아까 말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부채 문제가 결국 다 현실화되는 거고 중국도 현실화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독일이 안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거기도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또 그것도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보면 부채에 대한 문제죠. 예. 공통적으로. 사실 저희 위원님이 상반기에 계속 나오시면서 저는 괜찮게 봅니다 하시다가 예. 언제쯤부턴가 그 말씀을 안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네. 제 개인적인 지표예요. 이건 네. 제가 방송을 하면 네.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박성희 의원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 안 좋아져. 이상해. 진짜요? 진짜로. 제가 2022년 저희 최용석 매니저랑 네. 이거 할 때 1년 내내 그냥 아무런 반등 없이 1년 내내 그냥 박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지금 시장.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거는 진짜 이 지표 이건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예, 연구 대상이에요. 내가 왜 하필 이번 개편부터 박종훈 팀장과 함께 야, 했는가. 화면 나 안 잡는 거 봐요 지금 PD가. 야, 화면 나를 안 잡네. 예. 그렇구나. 참. 오늘 채권왕.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예. 그러면은 왜 그럼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뭐가 그 저기 연말까지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 미국 경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속 펀더멘털 뭔가 조금 경기네. 슬로해지는 부분들이어서 네. 뭐 그렇게 보면 뭐 아니고 뭐 빅테크 모르겠는데 3분기 이제 실적을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뭐 아직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들은 아니라서 뭐 글쎄요, 뭐 이렇게 조정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있으려고 하면 뭔가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오늘의 것들은 쇼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용 위기라든지 경기의 어떤 쇼크라든지 뭐 이런 쇼크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상황. 그럼 어쨌든 주식 시장은 펀더멘털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안 올라가고 이런 이유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심정이 일단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뭐 경기가 슬로우해지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뭐 1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주식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반기에 대한 그림이 그때부터 이제 좀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뭔가 그래도 뭔가 정책을 짜내든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뭐 물가도 사실은 상당 부분 뭐 내년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물가가 뭐 지금 연준 전망치를 보게 되면 내년에 뭐 2% 중반대를 얘기를 하니까요. 뭐그 정도 수준이면 뭐 거기에 또 1.5%의 어떤 성장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정말 그렇게 되면 골디락스인 부분들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건 진짜 골디락스. 골디락스 진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골디락스가 될 물가 수 있어. 2.5에 성장률 1.5.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좀 잠잠히 있어야겠네요 연말까지.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지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의도 채권왕. 여의도 채권왕.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